일단 현재 AI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 혹은 예측이 필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도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바로 의료 AI 분야입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양의 영상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을 분석하면서 의사의 진단까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 AI인데요. 최근에 CES 2023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CES 혁신상 관련해서 AI 진단 기업들이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또 좋았던 게 그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되게 또 많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의 혁신상을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해서 받았는데, 첫 번째는 질병 진단, 두 번째는 질병 치료, 마지막 세 번째는 슬립 케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슬립 케어 분야가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계속 목 어깨 쪽이 안 좋아서 잠을 잘 때 숙면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숙면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AI 기술이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두 기업이 혁신상을 받았는데, 하나는 템마인츠라고 해서 코를 골지 않게 도와주는 AI 베개입니다. 심지어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뭐냐면 베개에 눕잖아요. 그러면 베개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높낮이가 내 이 목과 머리 움직임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높이가 조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온전하게 잠에 들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코를 골지 않게끔 하는 높이로 자동적으로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실시간 내가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에 대한 소리에 대한 인식까지 하면서요. 네, 두 번째는 엔실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침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는 자세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에 맞게끔 체압을 분산시켜주는 경도 자동 조절 시스템으로 무려 3개 부문, 디지털 헬스, 스마트 홈, 그 다음에 홈 가전에서 C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수면의 질이 곧 건강으로도 이어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사용할 수 있는 또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정말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부터 정말 떼돈을 버는 부자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데 돈으로 사고 싶어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건강 영생이었죠. 사실 누구나 다 이 죽음이란 문턱 앞에서는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장생, 보다 더 오래 살기 위한 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가 되고 사람들은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루닛이라는 기업이에요.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고칠 수 없는 암이 아닐까요? 오, 정답.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작년에 암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봤을 때는 1위가 심장성 질환, 2위가 암, 3위가 코로나였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 순위가 낮았죠. 그만큼 이 암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암의 원인 자체가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가 어려워요. 다만 과거에는 암에 걸렸다면 곧바로 죽는다는 인식이 컸었는데 실제로 많이 죽었고요. 지금은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진단하면 치료가 가능한 편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의료 발전의 힘이 대단하고 그만큼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루닛이라는 기업이 이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치료까지 원활하게 도와주는 AI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업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메인이 루닛 인사이트인데, 엑스레이 등으로 촬영한 이 자료를 가지고 AI로 분석하고 암을 진단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지금 의사들이 이 촬영된 자료를 가지고 판독을 하면 약 30% 정도가 암인데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요. 심지어는 암이 아닌데 암인 것 같아서 불필요한 검사를 받는 사람 역시나 95%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촬영된 자료를 통해 암을 진단하는 것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 이를 AI로 하면 판독 정확도가 20% 상승하고 진단 효율성이 50% 증가하고 마지막으로 재검사율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비용도 절감시키면서 보다 정확한 결과값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살펴봤었죠? 바로 로봇이었죠. 로봇이 과거에는 정말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개발과 발전이 이어져 왔었는데 본격적인 성장이 언제부터였었느냐? 바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효율과 함께 그 가격 경쟁력이 생긴 후부터. 근데 이 의료 AI 분야에서 그 로봇의 성장세와 비슷한 맥락의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중 이 루닛이라는 기업은 이 루닛 인사이트를 통해 두 가지의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장비를 판매하는 한 대당 과금을 하는 형태이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서 분석하는 영상 장당 과금하는 형태로 바로 구독 모델형 방식입니다. 최근에 이 구독 모델형 방식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은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과 직결적인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들과 똑같이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의 장비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성능을 최우선시 여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분야에서 넘버원인 루닛이 앞으로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실제로 루닛이 매출 전체의 8, 9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 성장세가 정말 큰 상황입니다. 이미 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이면서 재계약률 역시 95%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이 연장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국내, 북미, 유럽 중화권까지 전 세계 인증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하겠다 싶은 기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부로는 루닛스코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AI를 통해 이 환자에게는 어떠한 약이 적절하게 잘 들 것인지 구분하는 이미징 바이오 마커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맞춤형으로 약을 진단하고 처방해 준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서 매출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1차적인 루닛 인사이트에서 탄탄한 현금 유동성과 매출액을 바탕으로 이번에 맞춤형 약 처방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매출의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이 기업의 성장성은 보다 더 폭발적으로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고 시대, 특히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러한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업은 여러분들이 당장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AI 관련주에 한 차례 거품이 빠진 이후로 선별적인 대장주의 우상향이 나올 때 이 기업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보다 신중하게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 AI에 대한 전망은 단기적인 성장 전망이 아니라 초장기적으로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0년 후에는 이 산업의 성장세가 현재 대비 10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그러니까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은 특별히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소외된 기업 중에 앞으로는 뭐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이고 뭐가 더 폭발적인 매출액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찐 대장주는 누구인가를 미리미리 공부하고 나중에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공략을 하는 현명한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도 최근 시장에서 뜨겁디 뜨거운 핫하디 핫한 AI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임하시고요. 안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호흡을 차분하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게 좋냐?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 항상 주식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차분함과 여유를 가진 채로 천천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로봇 AI 관련주들은 단기 과열 구간에 속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올라갈 것보다는 단기 급락할 것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로봇 AI가 장기적으로 쭉쭉쭉쭉 성장해 나갈 만한 좋은 산업인 건 분명합니다. 현재 로봇 AI 관련주가 단기적으로 그냥 이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눌리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과열 구간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 적정 주가 대비
원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지라 하늘에서 칼날이 떨어지는 거를 내가 손으로 붙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손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매매는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로봇 AI 말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시면서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AI와 로봇 다음으로 공략해 볼 만한 섹터는 뭘까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한 3개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돈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탈세계와 관련 수혜주들을 찝어드렸었거든요. 그때 얘기 드렸던 게 우주항공 관련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오늘 우주항공주가 너무나 빨리 올랐어요. 제 예상보다도 더 빨리 올라가지고 우주항공주를 지금 또 단계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살짝 늦은 것 같고, 그러면 아직 안 오른 건 뭐냐? 결국 또 신재생 에너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려드렸던 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풍력, 수소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봇 AI 이 테마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이 AI 관련돼서 주요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렇다라는 건 로봇 AI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산업이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거는 보안이었는데, 가만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뭐가 있을까 봤을 때 AI라는 게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재빨리 연산을 해서 정말 사람의 뇌와 같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수많은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수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보유 기업 또는 이 수많은 빅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창고인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 수많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누가 더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결국 이 슈퍼컴퓨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기존의 슈퍼컴퓨터 대비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0과 1을 계속해서 구분하는 방식으로 연산을 해나왔었는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공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약 30조 배나 빠르다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4차 산업으로 향해 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국가들이 이 양자 컴퓨터 쪽으로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양자 컴퓨터의 정책적인 지원 및 투자가 현저히 부족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뭐냐?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 추진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해줬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집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주가 한 차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 아쉽게도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기업의 국내 주식 기준으로 시총이 너무 다 작아요. 그리고 아직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글로벌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일단 대장이 있느냐? 아이온큐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특히나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투자한 기업으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이온큐라는 기업도 한 번쯤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앞서 나가고 싶다면 뭘 우선시 체크를 해야 되느냐?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당장에 이번 주, 이번 달이 아닌 다음 달, 그 다음 달 다가오는 일정에는 어떠한 굵직굵직한 일정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남들이 보기 전에 한 발 더, 내가 한 달 더 먼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해 놓으시면 그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심도를 키우겠고, 그 관심도가 매수로 이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저가에서 고가에 팔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가오는 3월 굵직한 일정이 또 뭐가 있느냐?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예전부터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미국의 IRA 법안 세부 시행령이 3월에 됩니다. IRA 하면은 딱 떠올라야죠. 뭐죠? 전기차, 2차 전지, 폐배터리, 그 다음에 신재생.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의 눌림 형태가 나왔다 보니까 IRA 세부 시행령 전후로는 다시금 단계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체크. 그 중에서도 제가 단계적으로 보고 있는 건 수소 관련주와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일단 수소 관련주가 왜 그러냐. 우선 최근에 해외 수소 관련주의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 아직 국내 수소 관련주의 움직임은 크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바닥에서 누가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알려드릴 종목군들은 거의 다가 바닥권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외국인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소 관련주는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 3개만 살짝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IRA와 그 다음에 리파워 EU 유럽의 정책에 따라서 올해부터 수소 생산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는 점. 두 번째는 그러한 투자에 따라서 관련 업체들의 수주가 시작이 됐다라는 점. 수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을 낼 수 있는 판이 깔린다라는 것이고, 실적을 내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이제는 중단하는 국가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기존의 성장주가 고금리로 계속해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진했었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는 멈춰서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그 눌려 있었던 성장주들에서도 서서히 기회가 피어날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소는 또 특히나 대표적인 성장 섹터인 만큼 이번에 금리 인상 기조가 약화됨에 따른 수혜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움직임도 안 볼 수가 없겠는데, 올해는 상업용 수소차 지원 대상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9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소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약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7천만 원 정도 수준인 넥소를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수요의 증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수소차가 많이 팔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도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수소차 부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세종공업,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일진하이솔루스, 이 기업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바닥권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월에 굵직한 일정이 뭐가 있냐면 바로 중국의 양회 일정이 있습니다. 3월 4일 이번 양회는 특히나 또 중요한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주석의 첫 양회예요.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경기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느냐, 그 부양책에 따른 수혜주는 뭐가 될 것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안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 비중 1위를 차지하는 국가인 만큼 중국의 그러한 경기 부양책에 따른 국내 주식에도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3월 중국 양회 일정 역시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차례 공부를 했었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할 때 어떠한 부양책이 가장 주요 프로젝트로 될까? 맞다. 동수서산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동쪽에 있는 수많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를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그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 클라우드도 있겠지만 5G. 그래서 5G 역시 최근의 주가 흐름이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RFHC, RF텍,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알려주신 종목들도 내일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니겠죠? 솔직히 그러지 않길 바라야죠. 왜냐면 솔직히 요즘 많이 걱정이 돼요.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저로서도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알려드리는 족족 자꾸 급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라는 식으로 조급함이 계속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 종목의 투자 관점, 근거, 기준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한 채 그냥 종목명만 그것만 보고 그냥 무작정 들이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고 이 기업의 지금 투자 관점은 어떠한 관점이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제가 얘기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매수 버튼부터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투기예요. 그건 도박입니다. 남들이 다 줄 서 있다라고 해가지고 뭔지도 몰라. 그 상품이 뭔지도 몰라. 근데 나도 똑같이 줄 서고 있고 야, 줄 서니까 자꾸 못 사. 그러면 자꾸 이렇게 비집고 새치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저는 당분간 종목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도 저의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같이 공부해보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봤는데 좋아. 그러면 내 소신껏 내 기준에 따라서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이지 저를 무조건 맹신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차분히 보셨을 때 수미쌤이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그러면 나도 그 과정에 함께 해봐야겠다. 나도 이 분석법대로 한번 내가 내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 나만의 기준대로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FOMC는 국내 시간 기준으로 2월 2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됩니다. 많은 지금 시장에서 이번 FOMC에서 상당한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죠. 미국 인플레 둔화에 기준금리 인상 3월이 마지막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일단 이 전망에 대한 근거는요. 이렇습니다. PC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 올라서 전월 5.5%보다 낮아지면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요.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수도 4.4%로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같이 발표된 1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3.9%로 작년에 4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잡혔으니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 전망이 금리를 인하할 단행할 확률 33.6%가 금리 동결할 확률 33.5%를 처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 인상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시장이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대치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0.25%의 금리 인상 확률은 99.8%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사실 외국인들이 6조를 폭풍 매수했다라고 하고요. 동학개미는 6조를 내던졌다라고 하죠. 이 둘의 그래프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이것은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개인과 기관, 외국인 셋 중에 한 이 그룹은 반드시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개인과 외국인의 이 투자에 대한 시차가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이 그동안 확인되었던 내용이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할 때 개인들은 다 팔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증시가 반등하자 B2도 꿈틀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1월 26일 기준 16조 1187억 원이 B2 규모였다고 합니다. 신용거래 잔고 규모죠. 자, 그런데 작년 8월 말에는 24조 9천억이었거든요. 이게 계속 줄었어요. 줄다가 올 1월 초에 15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5조 원대. 그런데
이것이 1월이 중순이 넘어가고 나서 급격하게 다시금 1조 원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증시가 반등을 할 때 B2로 투자를 하는 자금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 이고요. 거기에 당연히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조금만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금리 동결의 확률도 높다.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뒤늦게서라도 빨리 지금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한번 보시죠. B2 규모의 이자율이 신용공여융자 이자율이 무려 10%에 가깝습니다. 이 10%에 가까운 대출을 끌어안고 주식 투자의 비용을 대폭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다 팔다가 뒤늦게서야 다시금 B2를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자를 과연 감당하기가 쉽겠냐 이거죠. 대출 이자만 10% 가까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새롭게 상승하는 주식들이 정말 많았고요. 다루었던 산업들이 정말 높은 상승폭을 기록해 줬기 때문에 정말 투자자분들께서는 들떠 있는 게 현실일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흥분할 때 더 차갑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바로 외국인입니다. 자, 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묻지마로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죠. 외국인에서도 기관에 속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성과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상승세에 돌아서 있고 한국 경제가 정말 좋다. 2016년, 18년처럼 한국의 모든 수출이 데이터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는다. 그런 글로벌 호황기 때는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이 규모보다 그 다음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규모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커지는 겁니다. 이들은 들어왔다라고 해서 계속 있는 자금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거는 환율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작년 말에 외국인들이 한창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환율은 1,400원대였습니다. 이 1,400원대가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끌어내렸죠. 왜냐하면 이들은 들어올 때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를 원화로 교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수록 달러에 대한 우리나라의 달러는 많아지고 그들이 교환을 했던 원화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원화는 점점 강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의 증시는 원화가 강세일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라는 타이밍을 찾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어떻게 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라면은 내가 성과를 인정을 받아야 되고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지금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지금 차익을 받거든요. 이제 나가야 될 타이밍을 볼 거 아닙니까? 이때 외국인들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고 두 번째는 증시입니다. 이미 증시는요. 이 코스피 지수는 요 바닥에서 요렇게까지 다시금 크게 급등을 하면서 큰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거의 2200까지 찍었다가 이때 보면은 2180까지 떨어졌죠. 올 1월 3일 날. 그리고 나서 다시금 튀어오르는 게 25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무려 300포인트 가까이 이제 오른 겁니다. 300포인트보다 더 올랐죠. 그러면 주식 차익은 좋습니다. 그럼 환율을 한번 보시죠. 환율은 1,400원대에서 현재 1,200원대로 무려 200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상당한 환차익을 볼 수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시장에는 갑자기 핑크빛 미래가 막 그려지면서 개인들은 폭풍 매수를 하고 뒤늦게서 이제 팔았다가 폭풍 매수를 하는 거죠. 거기에 B2까지도 폭풍적으로 아주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당장 며칠 뒤에 FOMC 때는 0.25만 올릴 것이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갑자기 핑크빛 희망이 막 생기고 있어요. 왜냐? 외국인들은 이렇게 비싸진 주식을 누군가 사줘야 되거든요. 누군가 사주려면 이 사주는 주체도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조금 늦게 들어왔다는 걸 알거든요. 좀 비싸졌는데 라는 고민을 할 때 야,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오를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생기면 그때가 돼서야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핑크빛 전망이 나오고 외국인들은 이미 저가에 사서 많이 올라가 있고
환율은 우리나라가 워낙 강세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자본이 빠지면서 그 흐름이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증시 차익도 꽤 많이 보고 환 차익도 꽤나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20% 가까운 환 차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은 가지고 있는 원화를 비싸진 원화를 가지고 다시 싼 달러를 교환을 하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비싼 달러를 가지고 싼 원화를 교환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예를 들어서 10장을 들고 있으면 들어와서 원화를 대략적으로 14장을 교환한 겁니다. 14장을 교환을 했을 때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싼 주식을 샀기 때문에 당연히 저가에 많은 수량의 주식을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게 거꾸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원화를 14장을 주면 달러를 20장 가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달러를 10장 들고 들어왔는데 내가 열심히 투자하다 보니까 원화가 비싸진 거예요. 오, 이거 웬일이야? 하고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꿨더니 달러가 그동안 싸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충 예상하기로 그냥 한 20장 돈으로 교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처음 들고 온 이 10장하고 이 20장 하고 가져오는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나가는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때처럼. 그러면 점점 우리나라에서 달러는 부족해지고 그들은 원화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고 달러를 교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원화는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원화는 약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 외국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미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본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달러 가치가 다시 폭등을 해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는데 저는 이거를 달러 불태우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1,200원이라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약 15년간 우리나라는 환율이 1,200원이라는 밴드에서 전후로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환율이 1,200원 정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워낙 강세가 더 밑으로 내려가려면 그것은 한국이 엄청난 호황을 겪었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1,100원대 이야기는요. 그럼 어떻게 본다면 한국이 지금 경제가 엄청난 호황을 지금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1,220원대면 가장 비쌀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고금리 속에 뭐 2016년, 18년 그때처럼 우리나라가 저금리를 기조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무역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뉴스를 찾아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현재 무역 적자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게다가 0.25%의 인상 확률은요. 이게 뭐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0.25 오르는 것은 호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질 파월의 발언이 중요한 거겠죠. 물론 파월이 금리 동결에 대한 희망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상승할 수는 있겠죠.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는 이미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역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역헤드 앤 숄더에서 상방이 딱 걸리는 2,500원 라인을 터치를 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여기가 저항이 됐어요. 한 번 저항이 걸리고 그 다음에도 저항이 걸리고 그 다음에도 저항이 걸려서 오늘 이제 음봉으로 전환이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물론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눌리는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 무리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여기에서 시장에 기대치를 쫙 끌어올려 놓고 그들은 비싸게 팔고 나가버리면 오히려 얘는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역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들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상승폭의 이 절반 정도까지만 떨어지고 상승장이라고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섣불리 추격 매수를 할 때는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섹터에 있어서 핑크빛 전망들이 나오고 그리고 수익률도 잘 나오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급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먼저 움직였던 분들은 수익을 보고 있지만 뒤늦게 움직였던 분들은 또 남들이 수익 봤다는 얘기를 가지고 뒤늦게 분명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이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요게 절반 정도 눌렸을 때 다시금 들어가든가 아니면 내가 안전하게 보유를 해서 얘가 정말 파월이 핑크빛 발언을 해줘서
그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금 눌리는 자리가 오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도 상승장을 잡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이 완벽하게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금리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높은 이자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전 세계가 좀 힘을 보태서 버티려고 하는 정도지 결코 해결된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을 만큼 지금은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까지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도 전혀 해결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섣불리 그런 생각을 품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눌리는 자리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차갑게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핫합니다. 요즘에는 뭐 로봇, AI 이런 단어만 붙으면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항상 일정한 이 돈들이 유동성이 계속 돌지만 섹터는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주식시장은요. 수천 개의 주식과 섹터 중에서 이 돈들이 다음 타자가 어디냐를 잘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로봇이 있었죠. 그리고 이 로봇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있었고요. 또 인공지능에서 기반한 또 챗봇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여기에 최근에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물론 새롭게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분야가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오늘자 기사에 삼성전자가 AI 기기를 결합한 원격 의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사실 원격 의료는요. 이 삼성전자가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던 어찌 본다면 숙명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무려 2010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3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정부와 협업을 하면서 문을 두들기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사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과거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의료 쪽에서 가장 핫 이슈였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의료 민영화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 보험 민영화가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텐데요. 자, 어찌됐든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 중심에는 바로 삼성 일가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2013년도에 원격 의료 확대 삼성은 이미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내용은 많지만 그냥 각설하고요. 요점만 얘기하자면 삼성전자가 개발한 의료기기 제품을 살펴보면 결국 이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이 원격 진료를 기반으로 한 유헬스케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와 대해서 말이 많지만 우리 그런 부분은 빼고요. 무려 13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원격 의료기기에 이제 AI를 접목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새롭게 더 이제 부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왜 통신사도 아닌데 삼성전자, LG전자가 6G 그리고 기존의 5G에 공을 들였을까? 자, 여기에는요. 이 사진 하나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음 5G. 이음이라는 게 이제 그 회사 내에서 만든 5G죠. 원격 의료 활용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데 이음에서 여기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게 의료 서비스죠. 그 밑에 의료 교육도 있죠. 물론 이 5G라는 것, 앞으로 발생될 또 6G라는 것이 시장에 정말 많은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의료관 원격 진료라는 거죠. 사실 이 원격 진료는 코로나 전까지는 불법이었어요. 법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 이게 허가가 났죠. 그래서 이 코로나 우리 이제 코시국 때 이 청와대에서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 영리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이제 불거졌던 거죠. 자, 어찌됐든 삼성은 이 기회를 이제 힘입어서 열심히 의료기기와 관련된
곳에 사업을 확장시킵니다. 자, 2021년도 5월에는요, AI 원격 의료 진단 스타트업에 1,000억 원을 공동 투자했고요. 독일 제약사와 함께 공동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로나 때 2020년 9월 때 미국에서만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원격 의료를 제공을 했고요. 이 외에도 현재의 이 5G 통신이 미래의 어떤 분야에 적용되는가 하고 봤더니 그 중에서 무려 15%가 의료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와 스마트 모빌리티, 에너지, 의료 솔루션, 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료를 찾자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지만 영상의 길이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흐름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도록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치밀하게 과거부터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분당 서울대병원 김경훈 교수팀이 AI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요. 아이의 천명음을 AI로 감별해 낸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의료도 인공지능이 다 결합이 되는 거죠. 셀루메드라는 기업은 의료 AI 로봇 코넥티브와 영상 데이터를 접목 고도화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하고요. 이미 작년부터 이 의료계로 인공지능의 기술이 확산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EU,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정말 가장 많이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병을 하고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게 암이죠. 그래서 이 EU도 AI 빅데이터를 기반한 암 접목 프로젝트를 시동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슈퍼컴퓨터의 기반으로 암정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제는 이 의료에도 AI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이 원격 의료 관련주와 그리고 AI 관련된 원격 의료 관련주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지금까지 최근 1년,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했다가 이제 바닥을 보였거나 혹은 이제 바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많이 찾아드린다라고 했었죠. 물론 이 AI 관련된 수혜주로 해서 이미 원격 의료 관련된 것들이 일부 반응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에서 이미 정부가 작년 말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상승을 이제 흐름을 타고 있는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유명해진 원격 의료죠. 인성정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바닥을 딱 찍고 어떻게 보면 역회된 숄더의 모습을 딱 그렸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터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변동성이 큰 만큼 웬만하면은 눌리는 자리에서 모아가는 것이 좋고요. 그게 만약에 내가 이 관심 갖고 봤던 종목들이 날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안 올라가는 업종들을 찾으면 되니까 결코 급하게 따라가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런 기업들은 상승과 하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때는 적당히 분할 매도로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적어도 요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좀 사도 괜찮고요.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눌리는 자리를 좀 기다려봐도 좋겠죠. 어쨌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짝 이슈만 가지고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또 다른 원격 의료주인 유비케어, 자, 이 기업을 보면 과거 이제 코로나 시국 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2년 넘게 그냥 내리막을 계속 탔습니다. 이때 잘못 들어갔으면 정말 후회했겠죠. 자, 이 기업이 최근에 다시금 튀어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고점을 좀 넘어섰습니다. 역시 이런 기업들도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어느 정도 이평선 이격이 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눌리는 자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보통 이렇게 상승하는 애들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약간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모아가면 좋고요. 비트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앞에서 유비케어보단 덜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이 기업을 좀 확대해서 보면요. 자, 이 부분, 제가 좋아하는 사재기 부분이죠. 이때도
요게 발생을 하면서 좀 튀어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기업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적죠. 그래서 역시 이 기업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향후 추이를 보고 눌리는 자리에서 좀 봐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AI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인데 딥노이드를 보면 최근에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상승폭이 크지 않죠. 처음에 최초 21년 8월에 이렇게 상장되고 나서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 하락폭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지금 보면은 요 바닥 라인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들어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의 악성 물량들은 다 털어냈어요. 여기 초록색이 기관이죠. 이 기관들이 여기서부터 죄다 팔아 넘겼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물린 거는 거의 다 개인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이제 팔아 제끼는 순간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 차트를 위로 크게 끼어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항상 증시는 관련된 업종들이 메인이 오르고 나면 그 뒤에 주도적으로 따라오는 업종들을 좀 잘 찾아야 됩니다. 비슷한 기업인 또 JLK입니다. 이 JLK도 요 코로나 때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하락, 잠깐 반등했다가 지속적으로 또 하락. 아직까지는 하락의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이긴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역시 두 번의 바닥을 이렇게 찍어줬고요. 최근에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줬습니다. 근데 다른 뭐 기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승률 아직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력은 충분하다. 라이프 시멘, 뭐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테지만 지금 상장한 뒤로 가격이 25,000까지 올라갔다가 최고점 대비 거의 뭐 80% 이상이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이건 역시 최근에 이렇게 두 번의 바닥의 모습을 그리면서 슬금슬금 이제 올라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보면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역시 이런 기업들도 이미 기관들과 외국인이 물량을 다 털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물린 사람들이 거의 이제 요 개인들밖에 없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기업인 셀루메드 역시 이제 하락폭이 어마어마했는데 최근에 등락폭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역시 이 기업도 두 번의 쌍바닥을 이렇게 찍어주면서 최근에 슬금슬금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의 형태를 좀 모습을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업들은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다소 빠르고 등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요 밑에 라인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다면 최소한 요 라인까지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 루닛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48,950원인데 이후에 18,95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금 재차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약간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전 최고점을 좀 뚫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여력이 조금 남아 있어 보입니다. 여력이 남아 있어 보이고 만약에 내가 이것도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은 역시 눌리는 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지케어텍이라는 기업인데 차트가 대부분 다 비슷하죠. 어마어마하게 폭락한 뒤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사재기 구간이 나오다가 한번 빵 터주고 다시금 내려왔다가 최근에 3번 연속 크게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역시 좀 눌리는 자리 때 매수를 해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웨이버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가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한가가 앞에서 여러 번 치한 기업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세력들이 붙어서 쫙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이 상한가를 친 걸로 인해서 매물대 소화를 위해서 다소 밑으로 쏟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절대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앞으로 이 산업들의 성장성이 좋고 그리고 시장의 관심과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눌릴 때 좀 모아 가본다면 아마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찰병 정도 이렇게 넣어놓고 이 시장의 흐름을 보다가
눌리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본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과열된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조정을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올 초에 들어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업종과 종목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동안은 시장에서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업종들이 순환매가 되면서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절대 조급한 마음을 갖고, 혹은 나는 큰 수익을 보고 싶은데 늦으면 안 돼, 이런 조급함, 급한 마음, 욕심, 이런 마음들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차분하게 차가운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잘 따라오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